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회계와 세법의 늪에서 구해주고 싶은 구세주 구쌤입니다. 자, 이번에 유형자산에 대한 마지막 정리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의 마지막 정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자, 지난 시간에 정액법일 때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처분 분개를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률법 한번 볼까요? 정률법은 자, 똑같이 600의 현금 수령하고 팔았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판매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을 제일 먼저 2천만원 감액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다라는 평가 계정을 1568만원 제거해 주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차량 운반구라는 취득원가를 대변으로 감소시키시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평가 계정을 차변으로 감액하시게 되면 그 두 개의 차이가 432만원이 발생합니다. 이 432만원 장부가액이죠. 근데 얼마에 팔았습니까? 600에 팔았죠. 회사는 더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된다. 얼마요? 168만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 얼마요? 2천만원 받게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현금 참 2천이 아니라 현금 얼마가 되죠? 그렇죠. 600만원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차변합계 2168만원, 대변합계 2168만원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알아두셔야 될 내용. 정액법으로 했을 때와 정률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한 해 한 해 미치는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다르겠지만 사용했는 전체 기간을 묶었을 때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정액법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보시면 2천만원에 샀던 차를 600에 팔았죠. 그럼 내가 사용했던 금액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140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그동안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것으로 얼마요? 1200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때 처분 손실 얼마? 200만원 해서 총 1400이 비용 처리가 됐죠. 그동안에. 그 다음에 정률법도 한번 볼까요? 그동안에 감가상각으로서 얼마요? 1568만원치 비용 처리했지만 처분하면서 처분이익이라는 수익이 168만원 나왔죠. 그래서 그동안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1568만원 처리했었고, 그래서 처분할 때는 얼마? 168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순수한 비용은 비용 1568만원과 수익 168만원을 가감하게 돼버리면 1400만원의 순수 비용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액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결과적인 값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률법도 여러분들 분개하시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순서 자산 먼저 대변 제거하시고 감가상각 누계액 차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처분 손익 먼저 적어주시고 돈 받는 분개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분개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분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정액법을 하든 정률법을 하든 1년 매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달라지겠지만 전체 기간의 총액은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거요. 봐야 될 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자산을 사고 팔 때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항상 거래 비용,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거. 자, 구입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모든 자산 구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라는 거. 맞죠? 이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처분 시에는 어떻게 할 거냐?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처분 이익에서는 차감 빼시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은 다 기한다. 자, 이 내용 앞에서 보셨어요, 이미. 단기매매 증권 하실 때, 단기매매 증권 처분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처분 이익과 손실을 조정한다 그랬죠. 그때 제가 아파트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1억 원에 샀는 아파트를 1억 2천에 팔았다. 2천만 원 돈 벌었죠.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500만 원 줬다면 이익은 2천이 아니라 1,500으로 줄어들 거고요. 맞습니까? 1억 원에 샀는 아파트를 8천만 원에 팔았다. 2천만 원 손해봤죠. 근데 중개업자한테 500만 원 수수료 준다 그러면 손실금액은 2,500으로 늘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더 예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여기서 자, 차를 판매했는 분개를 이미 했습니다. 맞죠? 근데 현금 수령했는데 여기서 제가 따로 하나 더 적을게요. 수수료 50만 원 보통 예금에서 따로 지급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볼까요? 그럼 이 처분 분개에서 추가되는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통 예금이라는 금액이 50만 원이 더 감소했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할까요, 그러면? 처분 손실이 기존에는 200이었지만 이 수수료 때문에 처분 손실이 얼마가 된다고요? 그렇죠. 250만 원이 된다. 아, 수수료가 발생하니까 그만큼 많다고요. 손해본 금액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거죠. 정률법도 한번 볼까요? 정률법도 온다면 똑같이 수수료 50만 원 보통 예금에서 똑같이 지급한다. 그러면 보통 예금에서 얼마가 더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50이 더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금액을 수수료 줬다고 또 생각 없이 수수료 비용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 내가 팔고 이익을 168만 원 받지만 수수료가 50만 원 더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분 이익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18만 원이 된다. 아, 수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거죠. 맞죠?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산을 만다고요? 처분할 때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수수료가 없을 때 분개보다 이익은 줄어들 거고요. 수수료 없을 때 분개보다 손실은 늘어날 거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에 대한 회계 처리,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장부가액이 어떤 거다, 처분 분개는 어떻게 할 거고, 처분에 따른 수수료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정액법에 대한 이 그래프요. 그 다음에 정률법에 대한 이 그래프 어떻게 칠할 거냐. 됐습니까? 요거를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첫 해에는 정액법보다 정액법의 비용 처리 금액이 훨씬 크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기초적인 강의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추가적인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구입할 때 발생했는 수수료들은 원가에 산입을 하면 되는데, 사용하는 기간 중에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유형자산은 사용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만다고요? 사용하는 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수리 비용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죠. 맞죠? 우리가 분명히 부대 비용이란 건 어떻게 봤습니까? 정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사용하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얘는 사용한 후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한번 볼까요? 자,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은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유형자산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취득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자, 기억합시다.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수익적 지출. 수익을 위한 지출이 있고요. 자본적 지출. 내 거가 되기 위한 지출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본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은 단기에만 효익이 제공된다. 이 비용 자체가, 이 돈이 쓰이는 게 올 한 해만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비용은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자, 그러면 앞에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 보셨죠? 당연도 수익 창출에만 기여할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하게 되어 있냐? 회계 처리를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그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이 뭐냐? 이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계정이 여러분들 수선비라고 앞에서 배우셨죠? 맞죠? 수선비라고 처리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미래 일정 기간에 걸쳐서 효익이 제공된다. 여기 일정 기간이라는 의미가 뭐냐? 장기간이라는 거죠.
이 지출 하나로 5년, 1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5년, 10년 동안의 이 비용을 가지고 만다 돈을 버는 거니까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로 처리하게 되어 있냐?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차량 운반구를 증가시키게 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당해연도 비용, 자본적 지출은 차량 운반구라는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향후 감가상각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수익적 지출로 봐야 되고 어떤 걸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느냐라는 건데, 이걸 일일이 제가 다 열거해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큰 특징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수익적 지출에서는 특정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복구, 유지 이런 게 나오죠. 원상 복구, 원래 있던 대로 돌려놓거나 현상 유지, 능률 유지를 위하고 나가는 비용이고요. 자본적 지출의 특징을 보시면 증대, 연장, 향상, 뭐가 좋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 있죠. 처음에 어떤 기계를 샀을 때 하루 생산량이 10,000개였다는 얘기입니다. 불량품 없이. 근데 기계도 노후화되다 보면 만다고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불량이 좀 많이 나고 해서 생산량이 9,000개로 떨어지더라 이거죠. 혹은 8,000개로 떨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9,000개, 10,000개까지 올라오더라 이거죠. 원상 복구가 되더라. 이거는 수익적 지출. 아니다, 어떤 수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루 생산량이 12,000개로 늘어나더라 이거죠. 그럼 이건 더 좋아진 거니까 뭐가 된다고요? 자본적 지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올 한 해만 영향을 줄 거고요. 자본적 지출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줄 거니까 수익적 지출의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해서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해서 그냥 바로 비용화 시키고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해서 나중에 향후 얘가 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구분하시는 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래요.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래 수익적 지출인데 내가 모르고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 또는 원래 자본적 지출이었는데 내가 모르고 이거를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는 오류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 나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라고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걸 암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 원리를 파악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회계 처리가 잘못됐을 때는 나중에 뒤에서 오류 수정이라는 걸 배우시겠지만, 잘못되었을 때는 수정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원칙적으로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원칙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파악합니다. 원래 원칙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차변의 비용으로 뭐 한다고요? 처리했어야 되고요. 잘못 처리한 내용이 뭐냐? 오류가 이걸 모르고 내가 뭘로 처리했다고요? 그렇죠. 자산으로 처리해버렸다라는 거죠. 대변은 현금이 나갔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대변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변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오류를 잘못 처리했더라도, 맞습니까? 수익적 자본이 잘못된 거지 자산이 움직인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거 한번 볼까요? 원래는 예로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예로 처리 안 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원래 비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비용이 실제보다 많다고요? 작게 나왔다라는 거죠. 맞죠? 그럼 비용이 작아졌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다. 비용이 작아지면 순이익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커진다. 그럼 순이익이 커지면 결론은 돈 벌었는 게 많아지니까 사장이 가져갈 몫인 자본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원래 이 자산 기록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기록됐기 때문에 자산이 실제보다 많아진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반대로 반대 상황도 한번 본다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차변의 자산. 근데 잘못 처리해가지고 차변에 뭘로 처리했습니까? 그렇죠. 비용 처리해버렸죠. 어차피 대변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본다. 자, 보자고요. 원래는 자산 처리했는데 자산 처리 안 했고요. 비용 처리 안 만드는 걸 비용 처리해버렸죠. 그러면 자, 비용 자체가
뭐 한다고요? 실제보다 커질 거고요. 비용이 커지니까 순이익은 감소할 거고, 그로 인해서 자본도 감소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자산이 원래 기록되었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한다고요? 회계처리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그에 대한 회계처리, 그 다음에 잘못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기초적인 강의를 제가 5회차에 걸쳐서 지금 뭐 10분 단위로 끊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한 번에 시청하셔도 되고요. 구분 시청하셔도 되니까 뭐 어떻게든 간에 유형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강의를 잘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강의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저 네이버 카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